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우현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관람하실 전시는 서울관 이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황재영 작가의 개인전 회천입니다. 황재영 작가는 1982년 결성된 민중미술 소그룹 임술연 98,992에서의 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황재영 작가가 광부화가라는 정체성 안에서 지난 40년간 집적해온 예술적 성취를 조망합니다. 광부화가는 황재영 작가가 1980년대 초반 강원도에 정착한 이래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로지르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작가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리얼리즘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둘째, 예술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실천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황재영은 막장이란 인간이 절망하는 곳이다. 막장은 태백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있다라는 말을 통해 이 단어를 보편적인 차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작가는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그것의 회복을 꿈꿨는데요. 작가의 이런 메시지는 이번 전시 회천으로 드러납니다. 회천은 천자나 제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다, 또는 형세나 국면을 바꾸어 쇠퇴한 세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 또는 변혁의 가능성을 그림으로 증명하려 했던 작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온 막장이라는 곳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인간이라는 질문을 강하게 받았던 거죠. 제가 여러 인물들을 가져지는데 바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자신들의 그 할 바를 알기 때문에 바로 표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표현을 잃어버린 그 표현들, 울지 않는 울음들, 얼굴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숭고함을 느낍니다. 예술가는 이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나의 그림을 보는 관객들도 우리의 슬픔을 또 우리의 어두움을 넌지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함께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흙과 석탄이라고 하는 그 재료 자체에서 갖는 그 물질성, 그 진료가 갖는 느낌들이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를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것이죠. 이제 그것과 동일하게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시는 광부로서 작가가 마주한 사람과 사건이 황재영을 리얼리즘 화가로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작가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광부와 화가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황재영 작가가 광부가 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1980년대 한국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 한국 미술은 민중미술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미술계에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작가들은 미술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비판적 현실주의라고 불릴 만큼 사회 변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실가 발언 임술련과 같은 소그룹 운동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황재영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광부가 되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황재영 작가의 1981년 작품 황지 330입니다. 황재영 작가의 초기 시절을 대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2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황재영 작가가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에서 중요하게 볼 지점은 첫 번째는 속옷에 달려있는 상표,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 달려있는 사본번호,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신분증 카드입니다. 신분증 카드를 보면 1982년 6월 3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보이는데요. 황지 광업소에서 김봉춘이라는 사람이 1982년 6월 30일까지 계약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980년 있었던 매몰사고로 사망한 인부이고요. 이 사람의 작업복을 그린 것이 이 작업입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부품 같은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황지 330이라는 사본 번호는 지속되지만 그 사본을 대체하는 사람은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특징은 약간 사실주의적인 표현, 그리고 작업의 완성도, 그리고 큰 캔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은 황재영 작가가 몸담았던 임술련이라는 민중미술 소그룹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임술련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하나의 경향성을 띠었던 극사실주의 기법을 수용하여 새로운 시각적 리얼리즘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사진을 전사하는 방식을 이용해 작가의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했던 서구의 하이퍼 리얼리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술련의 작가들은 산업사회의 폐해와 물질주의를 비판하고자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 작품의 완결성, 대형 캔버스의 사용 등 임술련의 특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황재영의 초기 대표작입니다. 황재영 작가는 황지 330으로 1982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화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가는 강원도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정착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어느 날 광부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광부가 내어준 밥상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작가가 그 모습을 보고 헛구역질이 나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작가는 현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9월 식소를 데리고 강원도로 전착한 이후에 그린 그림이 식사입니다. 직접 광부가 되어 본인이 경험한 사건들 중에 밥을 먹었던 경험을 가장 큰 인상이라고 남긴 바 있는데요. 작업을 보시면 광부들의 머리에 달려있는 헤드런턴이 상대방의 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밥이 아닌 동료의 밥을 비추는 것, 서로가 함께 연대를 이루어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갱은 무너질 수 있고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 지점에서 삶의 연민이자 진실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며 이 경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나 역시 반짝거리며 날리는 탄진 속에서 검은 손으로 떨어지는 탄 안개기를 도시락에서 집어버리면서 그들처럼 달게 도시락을 비울 수 있었다. 허심탄회한 농담에 실없이 나오는 웃음 속의 흰 이. 쪼그려 앉아 머리를 맞대고 보니 그 굴속은 어머니의 뱃속 같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 화인처럼 찍혀서 급기야 나를 이곳에 묶었다. 갱도에서 밥을 먹기 위해 버려진 나무로 식탁을 만듭니다. 밥을 먹는 것은 삶을 이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요.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광부에게 동료가 비춰주는 불빛은 서로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무언의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황재영 작가는 1980년대 중반 심한 결막염으로 광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황재영은 강원도에 남아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8년 분신자살한 성완희라는 노동자의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줄다리기라는 작업으로 1989년에 있었던 임금투쟁 운동의 뒤풀이 현장을 그린 장면입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분신자살과 같은 과격한 무력투쟁이 중심을 이루던 때였지만 이 작업은 합법적인 시위였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진 노동자들의 행렬을 보고 있노라면 끝나지 않는 싸움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보이는 듯 합니다. 이 작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합판을 캠퍼스로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1980년대 중반 이후 황재영 작가는 버려진 폐품을 작품의 일부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삶의 터전을 복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황재영은 임술련의 창립 선언문에 쓰인 대로 예술의 본질을 찾고자 광부가 되었고,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리얼리즘적 태도에 따라 실생활에서 탈각한 사물을 화면으로 끌어내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2부) 태백에서 동해로입니다. 이 제목은 1991년 황재영 작가가 그린 풍경화 작업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태백은 황재영 작가가 광부가 되어 탄광촌에서의 삶을 그린 배경이었다면, 동해로는 1990년대에 접어들여 황재영 작가가 그린 풍경화의 배경이 됩니다. 1990년대 태백은 폐강을 맞이하면서 지역이 황폐해졌는데요. 황재영 작가는 이런 쓰러져가는 탄광촌의 풍경을 관조자적 자세로 그려내게 됩니다. 또한 현실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이전 작업에서 보이지 않았던 시야의 확장,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그리는 작업의 방식 등을 고안하며 리얼리즘의 개념을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보여지는 작업은 탄천의 노을 그리고 욕망과 같이 태백이 생산의 도시에서 소비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도시 전경을 그리고 있고요. 저 안쪽에 보이는 공간에서는 풍경의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아가는 광활한 자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탈지그 작업과 그 작업 뒤로 보이는 풍경화를 겹쳐보며 황재영 작가가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을 이용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의 노을은 원래 1990년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출품이 어려워 같은 도상으로 그린 2008년작 작은 탄천의 노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사북의 탄천 위로 내리비치는 노을을 그린 장면인데요. 사북의 탄천에는 탄광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석탄물과 오물이 같이 섞여져 있어 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태백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맞춰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1989년 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연탄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되었는데요.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강원도의 탄광이 98% 줄었다고 합니다. 석탄 산업에 치중했던 태백의 폐광은 곧 지역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탄천의 노을을 그리던 당시 주변인들은 황재영 작가를 똥물화가라고 부르며 어째서 더러운 개울을 그리는지 물었다곤 합니다. 리얼리즘 화가로서 황재영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터전이 폐광으로 인해 아스라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렸지만 그 안에는 아쉬움과 한탄이 함께 자리합니다. 이후 황재영 작가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이 야기한 삶의 흔적을 풍경화 작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태백의 모습은 많이 변했는데요. 1980년대까지 태백이 생산의 도시였다면 1990년대 이후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카지노 산업이 중심이 된 소비의 도시입니다. 이 그림은 1980년대의 태백과 1990년대의 태백을 충돌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가운데에 있는 사택존이 후면으로 물려나 있고 작업의 양쪽으로 들어선 신식 건물은 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위쪽에는 네온 사인을 밝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황재영 작가는 본인의 터전이었던 사택촌이 후면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선 낯선 풍경을 회색과 푸른색조로 그려냄으로써 이 도시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1980년대) 황제영은 리얼리즘이 외형의 모사가 아니라는 것을 광부가 되어 증명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탄광촌에서 대자연으로 이행하는 풍경화 작업을 통해 사실성의 범주가 내적 차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1991년 그려진 태백에서 동해로라는 작업의 후속 작업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태백의 사택촌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태백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동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황제영 작가는 이 작업을 그리기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태백산맥 일대를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 작업을 그렸는데요. 이 작업은 1993년부터 2004년에 걸쳐 12년 동안 그려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과 관련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황제영 작가가 지인들과 함께 어느 날 밤 통리제라는 곳에 가서 본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광풍이 휘몰아치는 장면을 보고 황제영 작가가 그 다음날 화구를 챙겨 그 장소에 다시 갔을 때 그 전날 본 풍경은 사라지고 고요한 아침 풍경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달력 그림이 남았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시 산을 내려오고 있던 시점에 황제영 작가가 깨달은 것은 대상의 본질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그 겉모습만 보고 그리려고 했을까라는 반문을 하고 다시 돌아와 이 작업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대상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황제영 작가는 긴 시간에 걸쳐 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서 진짜의 모습이라고 발견되는 지점들을 화면에 덧댐으로써 리얼리즘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2005년도에 제작된 어머니라는 작업입니다. 풍경화인데 작품의 제목이 어머니라고 매칭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황제영은 광부의 표정은 곧 집의 표정이다. 사람은 산을 닮고 산은 사람을 닮았다라고 말하며 인간과 풍경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산의 능선 아래에는 황제영 작가가 수십 년 전에 광부로서 활동했던 탄광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황제영 작가와 함께 일을 했던 광부의 모습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인간과 풍경의 차이를 두지 않는 황제영의 이야기는 2013년 광주 시립미술관과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개최했던 그의 개인전 제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제목은 삶의 주름, 땀의 무게였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업을 풍경으로 풀어내는 이와 같은 작업은 대상의 본질을 내적 차원으로 끌어내는 황제영 작가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이 작업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작품의 재료로 흙이 쓰였다는 건데요. 1980년대 황제영이 생활 폐품을 오브제로 이용해 화면으로 가지고 왔다면 풍경화 작업에서는 흙이나 석탄과 같은 실제 재료를 화면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흙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 풍경을 그리는데 매우 적합했다라고 작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 검은 울음에서는 태백의 탄광촌을 그리며 석탄을 재료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메탈지그라는 입체 조형물입니다. 2021년 작품으로 총 길이가 12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시할 때 쓰는 가짜 미끼를 비현실적인 크기로 확대한 작품으로 푸른색 홀로그램 필름지에 쌓인 몸체와 붉은색 모양의 꼬리가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제영 작가는 가짜 미끼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상품에 빗대었고 성장과 진보라는 말의 이면에 놓인 삶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편리함 때문에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
상품에도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상품은 성장이란 목표와 연결되어 우리 일상 자체를 좀먹고 있다. 이것은 황재영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황재영은 다양한 기법과 양식, 매체를 이용해 탄광촌에서의 삶은 오늘의 이야기로 환기해 왔습니다. 그 저변에는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서부터 이어진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가 자리에 있고, 이로써 광부화가라는 그의 정체성은 낡지 않은 개념으로 지금껏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황재영 작가는 이와 같은 대형 입체물을 통해 성장과 진보라는 말의 이면에 놓인 삶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3부 실제의 얼굴입니다. 실제의 얼굴이 뜻하는 바는 실제란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고요. 얼굴은 리얼리티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뜻에서 명명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황재영 작가의 새로운 시도는 머리카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황재영 작가는 머리카락이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필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황재영 작가가 머리카락으로 작업한 열점의 작업, 그리고 극사실주의로 그린 초상, 그리고 혹연으로 그린 풍경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재영 작가는 풍경과 인물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풍경과 보편적인 인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리얼리즘 화가로서 황재영이 1980년 그리고 1990년을 거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작가가 2016년 머리카락만으로 그린 첫 번째 작업이 이쪽에 보이시는 볕바락이라는 작업입니다. 광부들이 노동하던 가운데 휴식하는 한때를 그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황재영 작가가 처음 광부를 머리카락으로 그리던 때에는 지인들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화 작업보다 총 3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접착제로 작업을 만들다 보니 손이 망가지기도 했다는데요. 황재영 작가는 머리카락을 정신을 담는 필름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광부이긴 했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광부였던 적은 없다. 나는 화가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광부가 되어 노동의 현장을 그렸으나 언제나 그들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타자였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부채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백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작업은 드러난 얼굴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2002년 작가가 그린 광부 초상이라는 작업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작업은 유화로 그려졌는데요. 광부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음에도 그 얼굴은 가맣게 탄진가루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얗게 드러난 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머리카락 작업에서는 유화 작업과 다르게 색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초상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황재영 작가는 인물의 정신을 담는다는 동양미술에서 기운생동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그 사람의 닮음이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2011년에 제작된 아버지의 자리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의 인물은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광부인데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진폐증을 앓으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광부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산업전사라고 불렸는데요.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나라에서는 광부들을 독려하고 이들의 노동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한낱 노동자에 불과했는데요. 이 은퇴한 광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힘을 썼고 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납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극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 특정할 수 있는데요. 인중에 내려앉은 흉터, 그리고 그렁그렁한 눈, 넓은 콧망울을 보면 사실 이것이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째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걸까요? 황재영 작가에게 어째서 극사실주의로 다시 돌아왔나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작가는 저의 질문에 자신은 극사실주의로 돌아온 적이 없다. 나는 늘 사실만을 그린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갑니다. 라는 2012년에서 2018년까지의 작업입니다. 황재영 작가는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갑니다. 혹은 속아 넘어가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리얼리즘 작가로서 황재영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12년 대선 이후 작가가 느꼈던 감정을 드러낸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옆으로 자리한 세월호 작업은 대선 이후에 발생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소가 일을 열심히 하는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소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가에게 소는 곧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면서도 소가 넘어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느끼는 한탄 혹은 아쉬움 같은 것들이 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스듬하게 누운 소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작품은 소가 넘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재영은 화면에 소의 머리만을 클로즈업해서 소의 육중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소가 넘어진다는 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쓰러지고 있는 소는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 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는 인간 그리고 노동자를 은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과 노동, 인간의 가치를 등한시하려고 했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노동자이며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더 앞으로, 더 위로 가자고 부르짖는 세상에게 매번 속고 만다는 한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심을 황재영은 이 소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의 색과 여러 가지의 머리카락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머리카락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제목은 세월호 어머니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새벽에 홀로 깨어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몸의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장면이 보이시는데요. 저는 이 작업을 보며 다소 힘든 기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새벽에 혼자 울고 있어야만 하는가? 황재영 작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느낀 깊은 슬픔을 그 어머니라는 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2016년작) 아론섬입니다. 황재영 작가는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 러시아 바이칼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와서 그린 작업인데요. 흑연으로 그렸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3부 실제 얼굴 중에 흑연으로 그린 유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황재영 작가는 백두대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태백산맥으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개념의 시공간을 확장해서 그린 것이 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연은 계속 덧칠을 할수록 빛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재영 작가가 지난 40년간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뚝 솟은 섬 주변으로 잔잔하게 일어나는 물결과 그것에 반사된 빛을 그려내는 흑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후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인데요. 1980년 황재영 작가가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당시 있었던 사복 사태에 대한 사건들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황재영 작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사건을 마주하고 본인이 느낀 심경을 이 풍경화로 그려냅니다. 그림 속에는 먹구름 그리고 둥치만 남아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 뒤쪽으로 환하게 비춰진 어떤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작업에서 광부가 되기로 한 황재영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글이지만 내가 그곳을 관통하고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것을 그려내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보이는 듯 하는데요.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광부가 되어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